예,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오늘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9시 424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주 월수 금요일에 저녁 9시부터 산재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들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뭐 질문 외에도 또 다른 산재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 최신 산재 관련된 뉴스나 기타 산재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수술한 병원 갔는데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 상실로 후유장애 진단서는 잘 안 끊어지려고 하네요. 원래 그런가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AMA 방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끊어지던데, AMA 방식은 보험용이고요. 맥브라이드 방식을, 왜냐면은 얘네들이 병원 같은 데가 맥브라이드 방식 이게 정형외과 쪽 아닌다면은 이게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 상실률을 잘 발급을 안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 그러니까 큰 병원들 있죠.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이게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경험들이 없는 병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끊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AMA 방식은 손해배상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 안 하고, 합의나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 상실률을 알아야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액수를 산정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부터 진행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가도 될지 안 될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좀 심하게 다치신 분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소송 가면은 당연히 변호사 보수나 빼고도 소송 손해배상 비용이 충분히 산출이 되니까. 근데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손해액을 산정을 미리 해놓고, 요게 그러면은 손해액 산정, 맥브라이드 방식도 해갖고 손해액 산정했더니 소송 갔을 때 변호사 비용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소송 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다치신 분 같은 경우, 그래서 회사랑 합의가 필요 없다 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애 진단서하고 보험급여 지급하기는, 그래서 사고사실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손해배상 진행하면 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 상실률 기재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좀 산정하고, 또 회사랑, 손해배상 소송 가기 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려면은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우 형님도 나중에 손해배상 합의 없이 곧바로 소송을 갈 생각이다. 그렇다면은 굳이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진단서 없어도 돼요. 근데 합의를 먼저 진행하거나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참고하고 싶다 하려면은 꼭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거기 안 끊어진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끊으셔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자기 치료하지도 않은 병원에서는 거기서 더 안 끊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 상실률을 끊지 못해갖고 지금 손해배상 이게 합의 절차 진행 못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 예. 준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손해배상 청구는 장애 등급이 부여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가요? 단순 골절이기는 한데 승인 기간에 덜 나올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예, 손해배상, 장애가 안 남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손해액 산정이 좀 곤란하고, 손해액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없다고 하는 거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액수에 장래 일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수가 없다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자주 들으시는 분은 이제 아시길 텐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첫 번째, 적극적 손해액이란 게 있어요. 적극적 손해액. 요거는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병원비 같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우리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병원비 중에서도 비급여 있죠. 비급여, 본인이 낸 비급여 병원비가 있으면은 요것만 좀 있어도, 요것만 하면 1,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손해 소송할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액이 있어요. 소극적 손해액. 요거가 이제 요거를 장래 일실 손해라고 합니다. 장래 일실 손해인데, 요 장래 일실 손해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산정을 해요. 노동능력 상실률.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어야 돼요. 몸에 장애가 있어야지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장애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이 5%다. 그러면 5%다 그러면 소극적 손해액이 내가 장래에 65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급여액의 5%가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노동력 상실, 장애가 있어야지,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지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어야 장래 일실 손해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신적 손해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적 손해액의 산정 기준도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어야 정신적 손해액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 노동력 상실률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본인 과실 빼고, 그러면은 사망 기준, 그러니까 노동력 상실률 100% 기준 1억이거든요. 그러면은 10%면은 한 1천만 원이 위자료 최고액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본인 과실 비율 공제하고 하면은 한 10% 된다 그러면은 60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위자료를 많이 책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500에서 노동력 상실이 10%다 그러면은 우리 법원에 보통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런 노동력 상실이 없으면 이런 위자료 산정은 안 되고, 그냥 병원에 입원한 일수 기준으로 해갖고 일주에만 20만 원 정도, 20만 원, 30만 원 기준으로, 많으면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 2달 정도 입원했다 그러면은 고 해갖고 전부 했을 때 많아야 위자료 정도 100만 원, 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애가 있어야지 소극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액이 정신적 손해액이나 비급여도 없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액으로 많아봐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골절로 장애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긴다 그러면 회사에 위자료 정도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장애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위자료 정도 청구를 하면은 회사에서 나는 그 위자료 못 주겠다 해버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50만 원, 100만 원 받자고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기도 그렇고,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소액 소송을 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쉬운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스터디님, 진료 감정은 무조건 법원에서 받으라고 지시하나요?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걸로 대체 안 되나요? 예.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된다고 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걸 기본으로 해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을 하셔서 그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제 그 판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검사 받은 것만 제출 뭐 해도 법원에서는 뭐 무조건 하라고는 안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것만으로는 그 판단을 받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보통은 뭐 무조건 거의 뭐 그 진료기록 감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무조건 받으라고 지시는 안 해요. 그거는 왜냐면은 그 진료기록 감정을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하면은 제출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것도 결국은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자료도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받은 요양급여 신청을 할 때 낸 자료잖아요. 그 낸 자료 갖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기록 감정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판정받기 위하여서 하는 건데,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내고 난 다음에는 다른 객관적인 병원의 의사의 판단이 없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진료기록 감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라는 상병이 있어요. A라는 상병에 대해서 요거 이제 A 의사가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근로자가 A라는 상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요양 신청을 했어요. 뭐 요양 신청이나 뭐 추가 상병 신청 뭐 이런 게 뭐든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 요양 신청을 하면서 A라는 의사의 검사 자료, 의료 자료, 그리고 검사 자료, 의료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같이 냈겠죠. 그걸 내서 이제 이걸 근거로 요양 신청을 하니까, 뭐 진단서, 이런 거 다 이렇게 소견서, 뭐 이런 것도 의료 자료를 이렇게 다 냈겠죠. 이걸 다 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라는 의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냈던 이 요양 신청을 할 때 냈던 요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여기에 B 의사에게 보내요. 그러면은 요 자문 의사가 요 자료들을 검토해서 뭐 요거는 타당하다, A라는 상병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승인,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불승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소송 구조를 한다는 거는 행정 소송을 한다는 거는 결국 불승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A라는 의사가 검사한 요 자료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다는 걸 보고, 이 의사가 보고, 그거는 이 자료로는 A라는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양 신청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 불승인 처분을 이제 그 재해근로자가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A라는 의사가 낸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불승인 결정문하고 A라는 의사가 했던 검사 자료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검사 자료랑 이 모든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피고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연히 불승인할 때의 그 의사의 의견, 불승인한 이 검사 자료에 의해서 불승인한 의사의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의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사 자료 같은 걸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의 자문의사의 의견을 좀 신뢰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면 기각을 하겠죠. 기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법원의 법원의 판사가 아주 꼼꼼하게 봐서 요 부분을 이 의학 자료를 이 검사 자료를 꼼꼼하게 봐서 아니네. 자문의사의 이 판정이 잘못됐네라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판단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전문적인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대비해서 여기서는 다른 C라는 의사에게 법원을 통해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서 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에 이런 이제 A라는 의사가 나에게 A라는 상병을 진단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B라는 의사가 그 상병이 인과관계 없다고 불승인을 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B 의사의 판단이 잘못됐고 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C 의사인 네가 그거를 판단을 해줘라. 그럼 C 의사가 판단을 해서 법원에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 그러면은 거의 99% 승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답변이 온다 그러면은 쉽진 않고. 그런데 이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각 판결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재호님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근제보험에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도 앞으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 해갖고,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한데, 이게 일반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이 65세까지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65세 이상 의 경우에는 일을 하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2년 정도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장애급여로 공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게 아니고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장래 일실 손해액은 못 받고 결국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급여 병원비 있으면은 비급여 병원비 낸 거 있으면 비급여 병원비하고 위자료 정도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력 비급여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된다. 내가 이제 직접 돈 낸 거가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률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 50% 정도 되면 위자료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제라는 게, 근제보험의 손이라는 게 이제 손해배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동력 상실률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위자료 정도로만 한 5, 600 정도.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이 나오면은 일시손해는 안 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긴 한데 노동력 상실률이 크게 다치신 게 아니고 장애 등급이 낮아서 노동력 상실률이 낮다 그러면은 한 노동력 상실률이 40~50% 정도 이상 돼야지 그나마 손해배상 액수 산정해서 근제 청구를 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하가 된다 그러면 액수가 너무 작으면 소송을 못 갈 따름인 거죠.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받을 수 있는 게 위자료하고 일시손해액밖에 없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 이번 주에 마지막 방송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